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총리 적임자라고 했고요, 야당은 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 때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요, 이번에서는 야당 공세가 거셉니다. 총리와 장관 청문회 상황 정비록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자.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일, 전 세계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모두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너무 심각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지적 재산권 면제를 지지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는데요, 백신의 지적 재산권이 면제되면 국가 간 백신 불평등 해소될 수 있을까요? 훅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성과는 좀 있었을까요? 이영채 교수와 복귀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 듣고 있으면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있었어요. 감사한데요, 주진우 라이브가 언제 어린이 시사 프로가 됐는지 참, 아무튼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들. 그리고요, 오늘은요,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는 2030 세대, 청년 세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 원하는 정치 얘기해 주세요. 주진우 라이브에 바라는 점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서 뭐 하는지,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짚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4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휴일 효과죠? 네, 뭐 어린이날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날 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은 내일 0시 기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산세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막은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집단 감염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제 이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었습니다. 12명이나요? 네, 그리고 어제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에서도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백화점 지하식품관은 환기가 어렵고 또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서 음식을 먹는 곳이어서 이 확산 우려가 큽니다.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그 1학년 학생 1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강릉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 누적 확진자가 6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계속해서 확진자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조처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게 걱정이에요. 이 바이러스 전염성이 50%를 윗돈다고 하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도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 아프다, 이상현상이 있다 이런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1.4%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까?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90% 정도가 맞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게다가 또 지난 3월에 비해서도 6.6%포인트나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맞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9.6%로 6.7%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도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쏟아지면서 그 6%가 넘게 마음을 바꿨다라는 건데요. 정부에서 조금 빨리 좀 손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던 예년과 비교해서 사망 발생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단순히 시차 순으로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거나 중증 질환이 발생했다는 식이 아니라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해 이 독감 예방 접종 때도 이런 기조가 만들어져서 그 이상 신고가 110건이 늘어났는데 인과성이 판단된 건은 한 건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세계 각국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부작용이 심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위험한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불안감은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접종 때문에 사망한 인과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역학조사 결과도 좀 더 많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직자들의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렸다라며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이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청년, 경기 회복 집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장에서는 다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어요. 김부겸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네, 우선 이 자동차세 그리고 과태료를 다수 체납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는 부끄럽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과거 아내의 명의로 회사 차량이 사용됐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그 행안부 장관 시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 김부겸 후보자가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자신이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는 왜 나왔나요? 네,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라며 이 총리로 취임하면 경제계도 만날 텐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군요.
국민의힘에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3명이나 거부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당론을 정했고요. 이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 모두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 역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1명에 대해서 거부할 것으로 봤는데 3명이나 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좀 깊어지겠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은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야권에 이 보고서 채택에 협력해달라라고 했고요.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서 야당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곧바로 청문 보고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 재보궐선거 참패 한 달밖에 안 됐고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그 뒤에 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강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송영길 대표가 읍참마속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반면에 대안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건의를 할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송영길 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그 일종의 상견례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며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내 경선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국민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한다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고요.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훨씬 일찍 배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논란이 커질 거려. 네, 이 친문 진영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가 아니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재수 의원은 이를 의식했는지 이 특정 후보의 입장이나 특정 계파의 시각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이 나올 때마다 이게 논란이 커질 텐데 이게 국민의 뜻과 무슨 큰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경찰이 대북전단을 배표한 탈북단체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달 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밝혔던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압수수색 사실을 밝혔고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이고요.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어제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외교 수장이 되고 처음 만났고요. 심지어 그동안 전화통화 한 번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따로 만난 건 아니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과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좀 만나라, 얘기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한미일 외교장관이 이 미국 대북 정책 내용 등을 공유하는 회담을 했고요. 이후에 이 한일 두 외교수장이 자리를 옮겨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난 것이 대화한 것이 성과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훅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책을 넣은 40대가 있어요. 네.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이 나왔다고요? 네, 20대 여성 공무원의 텀블러에 이 수차례 이 자신의 책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무려 6차례나 이 같은 범죄 행각을 벌여왔다라고 합니다. 드러난 게 6차례겠죠. 네, 누가 봐도 성범죄 수준인데요. 성범죄죠. 책이라는 게. 네, 이 서울북부지법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해자 텀블러에 책을 넣는 방법으로 이 텀블러의 효용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이 처벌 이유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다분하지만 이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으로 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 현행법상 성범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거 법을 좀 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성범죄죠. 네,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판부도 나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을 찾아서 이 재물손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텀블러 가격을 고려했을 때 벌금 300만 원이 뭐 높은 거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제 법에 구멍이 발견된 만큼 좀 앞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구멍입니다. 있습니다. 텀블러 가격이 얼만데요? 뭐 이거 부시더라도 몇만 원이면 될 텐데요.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씻으면 잘 쓸 수 있어요. 얘기해서 이게 다른 법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성범죄인데요. 진짜 있을 수 없는 범죄인데 공무원이 참 빠른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네요. 걱정입니다. 네. 축산농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흑돼지 4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매몰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에 가축과 축산 차량의 한시적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된 적은 있는데 이 돼지 농장에서 확진된 것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해당 농장에서 불과 1,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그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ASF가 확인됐다면서 추가 확산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조금 돼지열병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농장으로 번지면 수많은 가축들을 그냥 살처분, 그냥 땅에 파묻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반동물적이고요. 이게 생명적인데 빨리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이 우울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했는데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우울 위험군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이 청년들의 우울감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우울감의 척도는 0점에서 27점까지 점수가 매겨지고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점 이상이면 우울 위험군으로 보는데 이 조사 결과 19세부터 29세의 경우 무려 25.33%가 1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20대가 가장 우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에는 24% 정도, 30대도 높았는데요. 그 밖에 40에서 50대에는 18%, 60대 이상은 13%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20대 청년의 우울감이 가장 크네요. 네, 특히 점수가 20점 이상으로 이 심한 수준의 우울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의 비율도 4.58%였는데 이 다른 연령대에는 1에서 3% 정도였습니다. 네, 20대가 굉장히 높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를 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20대의 16.9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저의 20대도 우울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 수치가 높아졌다니 20대들을 좀 둘러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오늘 제가 병원에요. 백신 노쇼 대비해서 노쇼하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자 예약해 보려고 병원 7군데 정도 전화해 봤는데요. 대기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노쇼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 전화해 가지고 빨리 맞고 싶어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용님께서는 텀블러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판결 내리신 분이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돼. 나한테,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판사님들, 검사님들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문의원님께서 저는 5월 5일에 태어난 어른입니다. 어제 생신이었군요. 주진우 라이브 최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조혜숙님께서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6살 김환희도 저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환희가 주진우 아저씨가 엄마 이름만 불러준다고 서운해요. 주 기자님. 환희야 환희야 잘 있지? 어린이날 축하해요. 정웅수님께서는 38세인데요. 저도 청년인 거죠? 아이고 청년 맞습니다.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했는데 서류 통과하고 비대면 발표 평가 앞두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정웅수님. 3279님 36살 프리랜서입니다. 법대로만 살면 아무 손해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주진우 라이브 지금처럼 뒷일 생각 없이 진짜 배기 탐사보도 이어가 주세요. 응원합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3012님께서는 퇴근길에 귀여운 강아지가 예뻐해달라고 꼬리를 흔들길래 너도 주진우 라이브 한번 들어볼래 하고 귀에다 가져다 줬더니 막 짖는데 아마 좋다고 짖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짖는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도 경청하는 주진우 라이브 맞나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개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네, 개들도 많이 들어요. 주인들하고 확실해요. 이거 맞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고 갈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상황 빠르게 바뀌고 있는 오후 시간인데요. 사고와 작업 구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자유로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정리 중이고요. 이후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 쪽으로 13km 정체가 심한데 이 사이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작업 여파 크게 봤는데요. 서울 쪽 서산에서 운산터널 사이 2차로고요. 차선을 긋는 작업으로 해미 나들목부터 6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정체는 송악에서 서해대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비봉에서 용담, 일찍부터 금천까지 이어집니다. 반대 목포 쪽도 홍성 부근 2차로와 갓길의 작업 여파 부근으로 봤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분기점 부근으론 버스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 끝났지만 죽전부터 7km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에 첫 만남이었어요. 20분 동안 짧은 회담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까? 네, 이번에는 1년 3개월 만에 개최된 거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여러 쟁점들이 많았지만 주되게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조금 설명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논의라고는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백신에 대한 협조 의뢰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의용, 모태기 두 외교 수장이 만났는데요. 20분 동안 어떤 얘기 했답니까? 그리고 그래도 짧지만 성과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본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외무상 회담도 열리지 않았는데 20분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고 통역을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 10분 정도의 회담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명확하게 이 한일 간의 배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을 반복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일본 측이 항의하는 이러한 장면도 있었다고 일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이걸 항의한다고 해서 오히려 성을 내요? 무슨 뭐 한 놈이 뭘 한 사람한테 성낸다고요? 실제 이것은 일본 국내용인 거죠. 실제 일본 국내에서는 강력하게 한국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주일 한국 대사도 지금 수상이 만나고 있지 않고 예? 한국에게 강력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보수파들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 모습이어서 그것을 유지해 왔는데 어쨌든 런던에서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은 미국의 압력이 있었고 결국 일본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내용을 의식해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G7에서 모였고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보도에 의하면 역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설명을 했고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현실적이고 또한 단계적인 이 협의안에 대해서 한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한미 외상 회담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봤고요. 결국 일본 입장은 한국 측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신대북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은 그렇게 씁쓸하고 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에 나서라,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남북이 대화하거나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일본은 일단은 북핵 문제를 아주 위협적인 안전보장의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고 또한 일본이 납치 문제로 아직 북한하고의 협상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북한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본심은 이 남북이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통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갔을 때 오히려 이것은 일본에게 대해서는 그게 강력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의 이 협상에 대해서 방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 제재 같은 이런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대결 그리고 계속 대결 구도로 갔으면 하는 게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일본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일본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긴급사태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오사카를 중심으로 어제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5,400명 이상이 나왔고 이것은 올해 1월에 들어서 나온 숫자 이상의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11일까지 제3차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사카에서는 연장을 요청했고 오늘도 도쿄 도지사도 연장을 요청을 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 긴급사태 제3차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긴급사태 이번 연장 조치는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네. 긴급사태의 일본 도쿄나 오사카의 풍경은 어때요? 네, 워낙 이거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긴급사태 선언에도 그렇게 긴장감이 느껴져 있지 않지만 하지만 이번 3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음식점과 술집 같은 이런 유흥점을 거의 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도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훨씬 긴장감은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연답니까? 네, 올림픽은 지금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일본의 의료 붕괴가 거의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선수들이 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방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아주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스가 정권을 올림픽을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시작을 해서 미국 여론에서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을 일본들이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네, 실제 도쿄는 중증 환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의료 붕괴 직전이라고 오사카 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는 예전보다도 중증 환자들이 1,0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이대로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대로 만약 가게 되면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의료 붕괴는 그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되고는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올림픽을 열려고 계속 스가 총리나 스가 내각에선 하는데 참 의료 붕괴까지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거 궁금한데요. 일본은 백신 접종 속도가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못 나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백신을 확보는 빨리 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백신에 대한 몇 가지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불신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현재 의료 인프라가 아주 선진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지방에서 거의 접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도 보도됐겠지만 이 주사기 바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과 같은 속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요? 못 넘었어요? 네, 아직까지 약 10만 명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고 원래는 7월까지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올림픽 이전에 이 계획이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참 일본에서 백신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방역 문제는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를 좀 보고 배우자 이런 보도는 이런 움직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은 보도가 돼 있고 또 한국의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백신 접종 현황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주류 미디어에서 이것들이 보도되면서 오히려 스가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지금 스가 정권에 대한 불신, 무능에 대한 이러한 심판 같은 여론들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좀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달에 있었던 세 곳의 보궐선거에서 스가 정권이 완패를 했고 특히 히로시마 지역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퍼바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완패를 했다는 것은 실제 지금 당장 총선거를 열게 되고 야당이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스가 정권이 내부적으로도 자민당 내에서 스가 정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분열의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주 총리는 TV 생방송에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베 수상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도 많이 출연하는 후지테레비 프라임 뉴스에서 나와서 결국 스가 수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것은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가 정권이 유지돼야만 올림픽이 강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한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스가 정권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심은 아베 수상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상들도 있어서 예. 실제 스가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지 자기의 복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후지 TV에 막 출연하고 그러시는군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일본에서 봤을 때는요. 예, 그 우익들의 토론 방송이긴 하지만 한국의 여러 입장들을 대변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훌륭하십니다.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뉴스는 뭡니까? 어떤 한국에 대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한국에 대한 여러 뉴스는 있지만 최근에 한국 대법원에서 다시 나온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일본 국가의 배상 판결을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4월 판결에서는 이것이 인정을 못 받았죠. 네. 재판소에서 2개의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도 좀 혼란을 느끼지만 좀 안도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아직 꺼리는 정권이기도 한데 지지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보도합니까? 네, 그렇죠.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도 방송 토론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이날은 문재인 정권 4년째 취임 날이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지지율을 중심으로 좀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81님께서 올림픽은 이미 물 건너 갔어요. 흥행 없고 관심 없고 올림픽을 고집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IOC도 그렇고요. 일본 정부도 그렇고 올림픽과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방송국과의 그 중계권료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휘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체 청비력.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 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보국 안민석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조경태 스형도 오셨습니다. 자, 두 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상 발언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의 신상 발언은 아니고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리와 세 분의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분에 대한 딱한 사정을 제가 좀 해명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딱한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십니다. 네. 이분은 박준영 후보자인데요. 네. 사실 저하고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예. 그리고 제 군대 동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저한테 이때까지 단 한 번의 전화나 인사 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것을 제가 평소에 좀 이상해서 네. 친한 동기 그 박준영 후보 동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야, 그래도 선배가 또 나랑 또 군대 동기인데 내가 국회에 있는데 국회 올 때 인사도 안 하고 그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전에 들은 답변이 군대 동기 선배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인사를 공무원이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자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관계로 인사하는 건 맺지 않고 자기가 공직 끝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인사하겠다. 그런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네. 굉장히 원칙주의자적인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박중년 후보가 제 고등학교 후배 4년 후배예요. 그다음에 군대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만큼 자기 관리라든지 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거 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공무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이번에 딱하게.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제가 전에서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팩트를. 두 가지 제가 팩트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첫째는 그 도자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거 아니다. 부인이 그 벼룩시장에서 네. 도자기 모으고 그런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벼룩시장이라는 게 외국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있죠. 주말에 어느 동네든지 가면은 벼룩시장이 열려 있어요. 예. 집에서 쓰던 이제 중고품을 그냥 싸게 1파운드, 2파운드 내다 파는 거죠. 그것을 몇 년 동안 이제 수집을 한 것이고 벼룩시장에서 산 것이다. 예. 중고품을. 두 번째는
행랑이 아니다. 외교관 행랑. 행랑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외교관 행랑은 40kg 안에 다 채울 수 있는 건데요. 도자기를 그 안에 넣을 수도 없죠. 네. 외교 행랑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삿짐에 넣은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중고품을 벼룩시장에 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트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됐냐?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왜곡 과장한 억울한 그런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에 대해 가지고 판단은 주진우 라이브 쇼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자기 1250점은 좀 그냥 수첩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고요. 7925님께서는 몇 년 동안 주말에 벼룩시장에서 사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요. 청취자분. 7925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이분이요 다른 라인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1457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장관과 총리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의 절차가 저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아마 레임덕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에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안민석 의원님. 진짜 두루뭉실하게 네. 이 인사가 엉망이다. 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후보자들마다 지금 내용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중에는 저도 좀 의아해하는 그런 후보자가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은 좀 가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걸 후보자 모두가 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 좀 가려보자. 근데요. 조경태 의원님. 네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문회 때는 뭐 훌륭하다는 얘기도 야당에서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사납게 그러신 거예요? 사납다기보다는 아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이 입장이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대략 한 11조 정도의 그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여기에 그 김부겸 후보자가 그 자녀분이 그 차녀로 이제 표현됩니다. 자녀분이 라임 옵티머스의 그 사모펀드에 가입된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된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김 후보자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언론에 보면은 자녀와 사위와 손자, 손녀는 나이가 보니까 6살, 3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명이 각각 투자한 게 약 12억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겪는 상황에서 이 총리 후보자가 라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참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그 설계명도 나와 있거든요.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청와대 그 민정 인사팀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논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야당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4.7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태행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반전의 기회를 얻으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후보들의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 정도가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논란이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총리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미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이 된 분이에요. 그리고 장관 하시는 동안에 별 무리 없이 임기를 이제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자격 논란을 가지고 왈구불구하지 마시고 사실은 지금 제가 야당이라 그러면 이래겠어요. 총리 후보자를 붙잡고서 부동산 대책, 백신 대책,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또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서 제가 야당이라 그러면은 총리 후보자하고 정책 토론을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뭐냐. 그것이 정말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521님께서 인사검증이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검증 시스템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맞겠네요. 이제 여권만 보지 마시고 야권에도 눈을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인사검증 시스템 바로 통과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더더욱 그렇고요. 2081님께서 한숨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사검증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런 분을 어떻게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검증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했으면 한다는 게 저도 생각입니다. 0884님께서는 안민석 의원님 제일 껄끄러운 관계가 선배가 군대 동기로 만나는 겁니다. 차라리 선배가 후임으로 들어왔다면 어쩜 속 시원하게 막 후련하게 막 그랬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 보통 국회의원 되면요. 네. 사돈의 8촌까지 연을 닿아가지고 인사하러 와요. 만나러 오죠. 그런데 박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분의 지금까지의 저한테 정말 연락 한 번 없고 인사 한 번 하지 않은 걸 보면은 얘기하고 싶겠죠. 공무원 치고는 굉장히 자기 관리가 독특하고 엄격하고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뭐 고등학교 뭐 친구 동생이라고 해서 인사 오고 뭐 별 사람들이 공무원 뭐 인사들 많이 하는데 네. 이 분은 저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상 발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박준영 후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네, 독특합니다. 그래서요, 조경태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부적격하겠다. 이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3명 다 부적격인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정의당에서도 아마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제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은 이제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무려 1250점의 그 도자기를 갖다가 그도 영국에 있는 아주 그 접시 네. 그런 게 보니까 그 아마 그 주부님들은 그 보면 이게 메이커를 다 아신다 하거든요. 네네네. 좋은 메이커가 많이 아주 좋은 메이커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런 메이커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 1250점 정도가 들어올 정도로 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제 조경태 의원님은 아마 외국 생활을 안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유학파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이제 6년을 제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네. 모든 동네마다 주말이면은 플리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이 열려요. 거기는 1,000불짜리가 10불에 팔고요. 네. 심지어 뭐 수백 불짜리 원래 가격이 좀 준 거니까 일부러 나오기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사는 게 뭐 몇 파운드짜리를 그분이 한 3, 4년 정도 영국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생활도 비교적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수량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수량이 많아도 네. 그게 벼룩시장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싼 가격으로 물건들을 그냥 재미로 사는 그런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당의 그 어떤 모 의원조차도
그 박준영 부인의 그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답답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국민 정서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좀 그 감안을 해야 되고요. 무려 1000점이 넘는 이 도자기를 어떻게 이게 반입을 했는지 그것도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릇 접시 도자기 크게요. 네, 이것을 정익태 의원님 양이 꽤 많이 될 텐데.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자기도 아니고요. 찻잔도 많고요. 그리고 사진에 나온 게 그게 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밀수 이거는 정말 큰일 날 표현입니다. 밀수라는 게 아니라 이삿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삿짐에 넣어서 들어온 것이고 관세 대상이 아닌 물건인데 그것을 밀수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너무 보면 정확한 코멘트를 보면요. 과한 표현이시고요. 그 일부 언론에 네. 잘못된 표현을 이런 방송에서 조경태 의원님이 사용하시면 아니 이거는 이미 언론에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의 나왔던 그 잘못된 내용입니다.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네.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어떤 물건을 외국에 있는 물건을 반입할 때 이거 다들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면 오지요. 신고가 안 됐으면 이거 밀수가 맞는 거지요. 외국에서 이삿짐 붙여올 때 그걸 가지고 관세청에 신고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대상들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1000여점이 넘는 걸 갖다가 과연 어떤 그 접시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접시를 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그 나름대로는 그걸 보관하고 뭔가 그걸 사서 접시 논쟁은 저희가 방송 중간에 잘 끝내고 2부에서는 당대표 얘기로 네. 아니 넘어갈게요. 우표를 1000점으로 얘기를. 취미로 모았어요. 그러면 우표를 사용하려고 모으겠습니까? 아니, 다 취미한 분들의 방송 그러한 중간 시간에 우리가 욕구는 계속 토론하자고요. 인정을 해주셔야죠. 계속 하겠습니다. 정비록은 6시에 2부에서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6남매 중에 맞이인 윤호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오롯이 윤호의 몫이든 지 오랜데요. 수시로 집을 비우는 아빠 대신 아픈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윤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입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윤호에겐 늘 가족이 우선입니다. 엄마는 그런 윤호를 제대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가져본 적 없는 윤호가 마음 편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길 오늘도 엄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윤호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경기와 대전 등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오늘 밤에도 탁하겠습니다.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강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영향이 계속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고요. 오후에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강풍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을 포함해 경기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쪽, 경북 산지 등 중부와 경북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0에서 16m로 불겠고요. 심한 곳은 최대 풍속이 초속 20m까지 나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돌풍 부는 곳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강수 시간이 짧은 데 비해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 내륙 또 일부 내륙 등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아침에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다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한나 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을 두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 2순위에 올리고 정의당도 이들 2명에 대해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반신마비 증세를 겪은 것과 관련 해당 경찰관 가족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는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수급 문제를 겪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 주도권 회복에 나선 가운데 그간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내년 대선 이후 미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보센터 다녀오는 기간 중에 계속해서 접시 논쟁 계속 이어졌습니다. 0141님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 모으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대한민국 힘내라님께서는 1200개 접시, 잔, 뚜껑 세부 분류해서 가지수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2738님 아무리 그래도 도자기 1250점은 왕릉 발굴 정도의 규모 아닐까요? 얘기합니다. 왕릉까지 나왔습니다. 4443님께서 밀수라는 단어는 죄를 확정짓는 말인데 자제해 주세요. 이건희 삼성 미술품도 많이 들여왔던데 밀수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좀 할 말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7925님 인사가 만사인데요. 블루하우스에서 인사 원칙 좀 잘 작동되었다면 국회에서 정책 검증에 더 시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중한 방송 시간을 찻잔 논쟁으로 낭비하기 아쉽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찻잔 논쟁은 찻잔 속으로 보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열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등판하느냐, 영남 후보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석 의원님? 나경원 전 대표가 역량에 비해서 정치적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17대부터 나경원 의원을 동료 의원으로 쭉 봐왔고요. 예. 사실은 지난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문체위원장 시절에 네. 파악을 이제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따님의 입시 비리 의혹 문제, 네. 그 문제도 조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비해 가지고 또 특히 이제 개인의 뭐 리더십 제가 뭐 상세하게 평가할 입장은 아니겠지만요. 원내대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당대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구도적으로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 같았으면은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네. 예.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원내대표가 영남, 울산에서 나왔으니까 당대표는 비영남, 그러면 충청이나 수도권, 이제 그런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는 지도자 역량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는 당대표 그런 리더십을 필요할 텐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런 수도권이라고 그런 선택을 할까? 그렇다고 하면은 또다시 조경태 의원님이 보이는 것이죠. 네. 예, 5선에다가 네. 품격, 인품. 굉장히 관리를 잘 할 거라는 그런 아무튼 당원들의 판단이 작용되면은 저는 조경태 의원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민주당으로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조경태가 될 나경원 거라는.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뭐 감사할 일이고요. 나경원은 감사, 조경태가 될 거라는 불리한 예감이 든다고 합니다. 불리한 예감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불길한 예감. 네. 네, 뭐 그분도 훌륭한 분이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당 대표는 그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저희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아시다시피 그 여야를 다 경험했고요. 민주당으로 제가 경험했고 또 국민의힘으로도 경험을 했고요. 또한 민주당의 또 최고위원도 했고 또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함으로써 여야의 어떤 통합의 정신을 또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내년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역할이 대권 주자들을 어떻게 통합시키내고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저는 그동안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을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선봉에 서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지역 안배해야 된다. 영남권 원내대표, 네. 영남권 대표까지 하면 너무 영남당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인공지능 시대지 않습니까? 그 AI를 두고 뭐 너 지역 출신이 어디니 이거 안 따지잖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앞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였거든요. 예. 이 세 분 다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때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당대표도 송영길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그때 가지고 그 왜 이낙연 당대표도 호남 출신, 그다음에 송영길 당대표도 호남 출신 이래가지고 민주당 보고 너네들은 왜 저 호남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을 가지고 영남당, 호남당이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또 다른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지역을 논하는 것은 저는 매우 아날로그식 방식이다. 정근대적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AI 시대에 나경원 의원이 대표되면 땡큐입니까? 주경태 의원님이 네. 본인이 당대표에 대한 집념이 강한 것은 존중하고 인정하지만요. 그렇다고 그래서 AI 시대까지 내세워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좀 과해 보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런데 이게 좁은 나라에서 영남, 호남 이런 구분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요. 네. 감사해요. 나오시면. 그 정도는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방송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진우 우리 기자님이 보면은 들어 이렇게 하던데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호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의를 자꾸 부활시키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서 단호하게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광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전향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가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광주를 향해서 하는 이런 이벤트, 쇼처럼 느껴지는 이런 이벤트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해서 광주의 민심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광주라는 곳은요, 가장 민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시켜 주라고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시켜 달라고 그러고 탄핵 부정하는 이런 정당이 광주를 몇백 번 방문해서 수만 번 절을 한다고 해서 광주 민심이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광주를 가기 전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를 가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좀 목욕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탄핵 부정 잘못된 것이었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거 잘못된 것이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런 자기 몸을 먼저 씻고서 광주를 가는 게 광주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요. 그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광주를 가는 거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이건 모욕 정도 수준의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봅니다. 모욕이다. 목욕부터 하라. 이제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조경태 의원님?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라고 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장 민도가 높은 것은 광주지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민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구 경북이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마다 그 민도의 수준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로서 그동안에 우리 당이 지향해 왔던 호남과의 동행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 가서 또 광주 시민들과 함께 또 광주의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기탄 없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이걸 좀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261님께서 이제 정치권에서 지역 발언은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요? 조용원님께서 국민들은 영호남을 구분하지 않는데 정치인들은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표를 얻는 건 누구나 아는 진실입니다. 정치인들부터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뽑을 때 영남권은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지적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정치활동 재개했습니다. 자, 안 되겠다. 미국 가서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지금은 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교안 뭐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본인의 정치적 재개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은 전 대표로서의 역할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조금은 좀 우리 국내에서 좀 활동을 좀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런 국제적인 활동은 지금 이 현재의 여야 원내대표, 여야 당대표 또한 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까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 분담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민석 의원님.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교안 전 대표께서는 국무총리 시절에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서 한교안 전 대표는 뭐 그분은 돈도 많으신 분이고 언제든지 변호사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노후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어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거나 봉사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분이 굳이 정치 일선으로 또 대권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뭐 소위 말해서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전 대표에 기부하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이지 않습니까? 한교안에 기여하는 태극기 부대와 함께 귀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가 또다시 소란스럽겠죠.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분열로 상대방이 못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한교안 전 대표의 복귀는 저희로서는 뭐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 후보들 군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분이 나오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적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는 그 감사원장을 하고 계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또 홍준표 전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이런 또 좋은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은 저는 누구든지 나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뽑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 중진들이요. 국민의힘 원로들 중진들은 대권 후보들 어떻게 봅니까? 상황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후보들. 지금 현재의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아마 토양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라고 하면은 잘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2, 3개월 안에 국민의힘의 그 토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옥해지고 더 좋아진다면은 저는 우리 당에 여러 좋은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에도 조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률 인사 중에서도 그 반문재인 어떤 기치를 들고 정권 교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겠다는데 함께 뜻을 모으는 세력이라면은 여권 인사라도 저는 다 받아들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뭐 한탕 뭐 해서 뭐 돈 따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출마를 하죠. 네.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지금껏. 근데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최재형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대선판에 아무나 끼어 들어가지고 이 판을 만들겠다.
이건 뭐 대선판이 애들 장난입니까? 나라가 뭐 속금장난하는 겁니까? 정말 엄중한 책임을 가지는 자리고 적어도 수년간의 국가 통수권자로서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준비와 공부와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선의 경쟁을 해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대선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선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가 불행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마음속에 좀 두고 있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갑니다. 그럼 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치는 테니스다. 내가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끝나는 게임인데요. 네. 지금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그분이 어떤 국가에 뚜렷한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 지도자로서의 뭐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보여준 건 없죠. 우리 민주당이 못해서 우리가 미우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눈길과 마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난번 청문회 때 보여줬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역대 검찰총장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싸웠던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했던 그 표현들이라든지 당당함이라든지 솔직담백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안 의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대통령으로서 저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과 능력은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는 검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적인 대선 관리를 통해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그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은 저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평생 고시 공부 9분 만에 붙어서 고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검사 생활 한 거 말고는 평생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살아있는 권력 대항에서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저는 최순실 박근혜 그 서슬프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 대통령. 안민석 의원님 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않죠. 윤석열 후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네.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 따지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가 잘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 생활도 오래 하면서 그래도 이 권력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훈련이 된 분이잖아요. 그 훈련이 잘 된 분이 그래 부동산을 이렇게 폭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치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나가는 너무 비약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에 내릴 수 있는 평가도 있지만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말씀 주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그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평가해서 그중에서 최적의 국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분이 그래야죠. 제 말씀이 요지는 윤석열 총장처럼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는 그것을 높게 평가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 깜이다. 깜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6053님께서 트럼프도 했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래서 미국이 불행해졌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 왜 문재인 대통령은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권력과 가장 오래 싸운 사람이 저 주진우 기자 아닙니까? 주진우 기자 대통령 출마하세요. 아유, 내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판단과 선택은 김어준도 하면 돼. 김어준도 하면 되겠네요. 김어준은 안 돼요. 판단과 선택은 그 국민들과 그 당원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대통령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논쟁하는 중에 3111님 차라리 유현진이나 박인비 대통령이 시킵시다. 다 나왔어요. 다. 2661님께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각성하고요.
말고요. 지금 당리당략만 따지지 말고 정권 지키고 정권 교체하고자 당과 맞지도 않는 사람들 들이대지 말고요.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정비록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로 가볼까요? 지금 벌써 몇 달째죠? LH 사태 이후에 벌써 2달이 흐르고 있는데 네. 또 여러 가지 뉴스들에 묻혀 있어요. 네. 이 공직자 투기와 관련된 소식이. 공직자 투기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공직자들이 공적 자산, 아니 공적 정보죠.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잊혀질 뻔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당시 이제 LH 사태 이후에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직자와 관련된 혹시 투기 행위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2달간 신고를 받고 있는데 네. 오늘 권익위가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하고 네. 이 의혹이 접수된 공직자들 중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LH 직원과 SH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 공직자들은 모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 정보나 미공개 정보에 아주 접근이 쉬운 그런 신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가지고 공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투기를 했으면 내부자 정보 투기 낀 거죠. 그죠? 55건의 유형을 살펴봤더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이고 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경우가 6건, 농지법 위반도 2건이 있었는데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죠. 그래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인데 이거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분노가 되죠. 네. 실제 산자위나 국토위 같은 상임위에 배정받은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의회 의원이 거기에 곧 개발이 된다더라.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정보를 슬쩍이라도 미리 알 수 있죠. 개발 도장을 찍는 사람, 이 동네를 개발하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여기 부동산 미리 사다더라. 이렇게 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동산 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의혹입니다. 그 다음이 도시계획의 시설 부지, 즉 이번에 LH 사태처럼 앞으로 도시계획이 예정돼 있는 농지나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여러 명이 사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건도 있죠. 제일 나쁩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 명의로 아예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개발 예정지의 빌라 같은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인까지요? 이건 진짜 더 나쁘네. 내부 정보를 들은 다음에 정말 계획적으로 투기를 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55명의 이름을 올렸어요? 권익위가 신분만 공개했을 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나 구체적인 의혹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공직자 외에도 추가로 접수된 인물도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9건은 정부 합수본에 이첩이 됐고 대검찰청에도 한 건이 송부했는데 권익위가 발표한 이 맥락만 봐도 실제 이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권익위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권익위가 발표한 것 중에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구체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이 최근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한 LH 사태와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집단 형태의 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가 포착된 것으로 기자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차원에서 이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더 받고 있는데 제보가 더 이어진다면 관련 수사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제대로 된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진짜 투기가 뿌리 뽑히려면 수사 결과도 빨리 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까지 권익위에서 공직자 투기 의혹 신고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공직자가 갑자기 뭘 투자를 한다면서 부동산을 샀다던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이쪽으로 꼭 제보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서 부동산 투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투기 공화국의 오명도 씻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아픔에서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공정과 투명한 사회로요. 네. 그런데요, LH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도 했는데 퇴직 직원 재취업 그러면서 거기에다 용역사업 물어주고 사업 몰아주고 이런 공직자들 이 문제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들을 벌하라, 재벌들의 공정거래를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 취업하려고 다 봐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전관이라고 하죠.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들을 관련된 기관에 재취직을 시키면 앞으로 거기서 사업을 할 때나 감사를 할 때나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LH가 이제 괜히 신의 직장이 아니었다. LH는 자사 퇴직원들이 어디로 갔냐 살펴봤습니다. 경실련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실련에서 지난 3월에 LH가 최근 6년간 용역을 누구와 맺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LH의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전체 사업의 55%를 가져갔고 이게 6,500억 원어치의 국가 사업입니다. 많이도 가져갔습니다. LH 전관 90여 명이 건축사 사무소 47곳에 갔는데 그 47곳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사업들을 수주했다. 이런 지적인데요. 오늘 경실련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계약한 이 용역 사업을 살펴봤더니 전관을 영입한, 즉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이 전체 건설기술 용역 사업을 100% 가져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진짜 도둑이네요, 도둑. 100%라고 하면 정말 도둑이죠. 네, 도둑이에요. 살펴보니까 국토부가 도로를 짓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발주한 총 1,500여 원 규모의 38건의 용역 업체에 모두 국토부 출신 전관이 있었고 같은 시기에 도로공사의 경우 1,780억 원 규모 사업의 26건도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따냈는데요. 이 업체들 보니까 국토부와 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만 200여 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 뭐 주로 과장급 이상으로 임했던 임직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맡았던 이 프로젝트를 맡았던 사람들이 옷을 벗고 저쪽에 가서 그 프로젝트를 따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게 살펴보니까 사업을 따낼 때 용역 수주 낙찰자를 선정하는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합심사 낙찰제, 줄여서 종심제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가 한 20% 점수고 80%가 기술 점수라는 이름으로 돼서 종합적으로 합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 점수라는 게 뭐냐면 LH에서 나온 평가위원 7명이 검토를 해서 정성평가, 여기 어떤 방식에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 80%를 차지하는 기술 점수가 사실상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좌우를 하겠죠. 정성점수랍니다. 정성점수. 가격점수. 내가 이 건물을, 이 도로를 얼마에 지어줄게. 내가 싸게 입찰가를 더 저렴하게 이렇게 제출하더라도 정성평가. 돈을 더 많이 주고 화가 나서 지금 가격 점수가 20%밖에 안 됐네요. 정성평가가 더 중요하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전관을 영입해서 그 평가위원들에게 우리 업체가 잘 보이는 정성평가 검토 보고서만 쓰면 충분히 우리가 낙찰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거기에 신경 쓰니까
전관을 비싼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한 프로젝트에서 돈을 올려받으면 돼요. 충분히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올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실련은 이 기술평가에 주관적 심사 요소가 많다는 게 왜 옛날부터 지적이 되어 왔는데 계속 바뀌지 않느냐. 이번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 중이고 네. 경찰이 이제 관련해서 실제 어떤 담합을 한 혐의점을 따져볼 예정인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점수 자체가 정성평가인데 여기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제도 자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텐데 경찰이 진짜 경찰에 명운을 걸고 좀 수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진현 씨가 고위공직자 투기 문제 이러다가 또 조용히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요? 마침 궁금했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조금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이번 수사에서 삼아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막 화가 나네요. 네.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 사흘째입니다.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많이 걱정하던데요. 네, 1년 2개월 만에 재개가 됐는데 되기 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를 했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개인들도 증권사에서 주식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만인 게 개인은 60일 이내에 공매도를 하면 손실이 나도 무조건 갚게 돼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의무 상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내릴 때까지 이득을 볼 때까지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처럼 의무 상환 기간을 정해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려서 며칠 만에 5만 명이 넘은 상황인데요. 공매도 시작되고 나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급격한 하락세는 없었지만 어제와 그제 이틀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벌써 2조 원이고 주식마다 공매도가 세력이 투입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급등락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공매도 주식시장 뉴스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지금은요. 주식은 조금 뒷전이고요. 코인 시장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코인 그 앱 다운 받아봤니?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서 네. 공부하려고 다 다운받을 정도로 그래서 샀어요, 코인을? 제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제작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는 순간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요? 무엇을 살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인 거래소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너무 뭐라고 화랑입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운 가운데 재개된 이후에 어제와 그제 이 이틀 사이에만 코인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즉 혹시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타는 동안 이런 거래소에서 오가는 코인 금액이 커졌다는 거는 자금이 여기로 아예 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동이 시작된 거 아니냐 추측이 나옵니다.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특히 올해 1분기를 보면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무려 249만 명인데 63%가 2030입니다. 249만 명.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2030이 아예 그 돈을 빼들고 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네. 글로벌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18개국에 15,000여 명 2030에게 설문을 했더니 77%가 나는 코인에 관심이 있다. 거래를 할 것이다. 응답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 자금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게 다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도지코인이 또 뜨겁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또 뜹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 도지코인이라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이 코인이 시가총액이 90조 원에 육박해서 지상파 뉴스에서도 오늘 단신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잠시만, 이 코인 하나가 90조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의 시총이 한 93조 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따라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봐도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인데 하이닉스와도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엄청나게 급등세군요. 일론 머스크가 언급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코인, 이 코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 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는데 폭등 원인은 역시 SNS를 사랑하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자신이 이 코인의 아버지고 자신이 이 코인의 아버지 역할로 미국 인기 코미디 프로에도 출연한다. 이렇게 트위터에 최근 올리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도지코인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DOG, 개를 뜻하는 DOG에 E를 붙여서 도지, 2013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이 장난삼아 만든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13,000%가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올 초부터 올해만요? 그러니까 올 초에 사셨다면 13,000%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수익이죠. 네. 허탈하십니까?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2030 세대가 주식시장에서 코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렇게 장난삼아 만든 코인에까지 묻지마 광풍이 불면서 미국에서 건실한 유명 기업들보다 평가액이 커지는 게 맞느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81님께서 요즘 개코인, 도지코인이 인기입니다. 코인 시장이 강아지판 될 것 같으니까 조심들 하세요 얘기합니다.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님께서 그럼 김비치라 기자님 코인 살 때 좀 알려주세요. 매도 타이밍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좋네요. 강다솔님 이유 없이 급등하는 건데 이유 없이 추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퇴근 정체가 상당합니다. 퇴근길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어운전 부탁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홍지문 터널을 나온 3차로에서 현재 1시간이 넘게 고장난 차 처리 중인데요. 뒤로 성동 분기점을 진입하면서부터 내내 밀려 있고요. 반대차로인 성수방면 기름 램프 부근으론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양방향 서행하는 가운데 성수 쪽은 뒤로 정릉 터널부터 영향을 받고 이전 성산 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는 40여 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에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문학부터 이동 더 어려워졌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천을 조금 못 간 모가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가 나 남이천부터 7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거의 전 구간인 일산부터 송내 사이 19km 구간 퇴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제는 백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백신 불평등 심각합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너무 커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44%인데 아프리카 평균 접종률이 1%가 안 됩니다. 0.95%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독점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신 재산권을 면제한다. 이런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이번 미국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전 세계 시민사회들이 또는 전 세계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운동들을 계속 펼쳐왔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계속 촉구했죠. 네, 이 부분에 촉구를 해왔었고요. 네. 전 세계 이제 국제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네.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발생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조금 많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그 결정 높게 평가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국제무역기구에서 이 지식재산권 협정이라고 해서 트립스 협정이라는 그 국제법이 있고요. 이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법에 논의를 해서 이 특허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합의가 되면은 네. 이제 그걸 이제 국내 상황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정 내용이 특허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법에 적용을 한국 정부나 국회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지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네, 합의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합의를 하면 거기서 지적재산권을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우선은 정부가 강제 실시라고 해서 특허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각국 정부가 이 특허를 그거는 수용하겠죠. 네, 수용을 하는 결정이 해야 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생산 시설이 생산할 수 있게끔 생산 노하우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국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예. 노바백스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거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다른 제약회사, 국내 다른 제약회사한테 생산할 수 있게끔 기술 이전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제 제약회사에서 백신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그 국제사회가 가지고 필요한 이제 백신들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지적재산권 면제가 지금 실시되면 우리나라는 금방 만들 수 있죠. 그 기술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시가 급한데 3개월, 6개월이나요? 이게 네, 백신 생산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기술을 하나하나씩 이전을 하고 또 사실 생산 시설을 한 회사가 다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눠서 분담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까지 합치면 한 3개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제약도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백신도 금방 만드는 노하우도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약사들이 반대하면 어렵다는데 이 장애물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이 과거 3월 달에 백신 생산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강제 실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을 국방물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기술 이전을 하게끔, 머크라는 제약회사의 기술 이전을 하게끔 강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머크라는 회사에서 이 얀센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행정부가 강제로 제약회사들에게 강제 실시를 하라고 요청을 하면은 제약회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반대하는 명분은 이겁니다.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백신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생산 부족 그러면 백신 생산 부족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백신이 과연 특허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게 사스 때부터인데요. 그 20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회사들은 이때까지 개발을 미루다가 결국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서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끔 유도를 한 상황에서 이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백신이 특허 때문에 개발되었다기보다는 각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우선은 전 인류적이고 전 인도적으로 지금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석중님께서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적재산권이 풀린다고 해도 동일한 백신을 제조하는 건 좀 어렵습니까? 우선은 현재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라는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가 하고 있는 기술 이전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을 똑같이 지금 인도나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국에서 또는 인도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백신과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도 빠른데 이동국 국장님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화이자에 대한 우리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 화이자는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합니까? 화이자는 사실 개발 초기부터 이윤을 위해서 개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화이자에게 기술 이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현재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에서 다른 회사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술 이전을 당장 예상하거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국내 백신 기술 수준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특허권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현재 한국은 우선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대략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회사들이 한국의 지원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백신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대를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백신 제조 기술, 그다음에 원료, 노하우 막 이렇게 공유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풀리면 언제쯤,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요. 우선은 백신을 크게 봤을 때 배양하거나 뭔가 합성하는 방식의 단계가 있고, 또 정제하는 단계가 있고, 안정화시키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완충해서 이제 원액으로 나와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마다 어쨌든 기술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 3개월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우리는 3개월만 주면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충분히 빨리 전속이 공유가 된다면은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됩니다. 백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선은 백신 이 배분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사실 생산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또 배분을 얼마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이 2가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국 정부가 판단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나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주관 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분이나 또는 생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은 현재 생산 기술이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주요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백신 선진국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빨리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현재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20%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이제 저소득 국가들은 1%도 안 되고,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 백신에 대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영국이나 미국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생산 이전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막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겠네요. 네. 7472님께서 국가에서 기초의학 백신 개발에 무한 지원해야 합니다. 빨리 백신이 널리 퍼져가지고 코로나를 재울 수 있도록 백신 불평등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미국, 일본은 못하고 있죠. 미국, 영국 빨리 이 지적재산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길 걷던 여성 쫓아가 강제 추행한 만취검사 감봉 6개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걷는 여성을 쫓아가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한 사람이 잡혔어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부장검사였습니다.
부산 진경찰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강제추행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갔는데요. 검찰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의성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합니다. 아니, 쫓아간 게, 그리고 여성을 강제로 막 만지고 추행한 게 고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대요. 고의성이 없는데 따라갔어요? 아이고, 검사님들, 이게 뭔가요? 법무부 징계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러니 법을 믿겠어요? 검사님들 믿겠어요? 공정하다, 신뢰. 검사님들 공정 신뢰는 어디다가 엿바꿔 먹으셨어요? 이거는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자,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처리해야죠.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요. 동물보호소의 깜짝 경사 아기 양 담비가 태어났어요. 한겨레 기사인데요. 지난 2월에 코로나로 장기간 방치됐던 대구의 한 체험동물원에 거기에서 구조된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점심 먹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갑자기 혼자서 어린 양을 출산했답니다. 아니, 구조 당시에 수컷 동물들은 모두 중성화를 시켰대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출산한 것이 다행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기 양 담비, 그리고 어른 양, 그리고 염소 가정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반려를 생각하는 가정으로 이 양담비는 입양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너무 양담비 귀엽습니다. 춤을 손담비만큼 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담비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러블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